안녕하세요. 3단원 비판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개념 설명되어 있죠?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책에서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독서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더 나아가서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읽어야 한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는 내용의 타당성과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한다. 내용의 타당성은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말한다. 그래서 주장의 합리성과 그리고 근거의 정확성을 파악해야겠죠. 글쓴이는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때로는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제시된 주장에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근거가 사실에 부합한지 등을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의 공정성. 관점의 공정성은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글쓴이는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것이 관점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기. 글쓴이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데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독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 없는지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다. 또한 그 의도는 글쓴이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만약 글쓴이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또는 사회문화적 이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야겠죠. 여기 냉장고의 두 얼굴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집에 있으니까 냉장고를 더 많이 열게 되죠. 자, 냉장고와 관련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현대인들이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냉장고부터 열어 그 안에 가공식품들을 마구 꺼내 먹는다. 이 배형 냉장고 문화가 처음 생겨난 미국의 경우 1988년 전체 인구의 23%이던 비만 환자가 1994년에는 31%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34.3%로 늘어났다. 자, 이러한 대형 냉장고 문화가 비만 환자를 증가시켰다. 냉장고와 비만율의 관계, 근거에 타당성이 있는가 의심해 봐야겠죠. 음식의 종류의 변화, 패스트푸드를 점점 많이 먹게 됐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요것을 근거로 냉장고 안에 지금 당장 먹지 않을 음식물과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우리의 습관이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통계의 정확성, 그 다음에 적절성을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주장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는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을 보관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 공감할 수 있고 또는 반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교과서 96쪽 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라는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내용의 논설문이다.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헤아리며 글을 읽어보자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훌륭하신 업적과 또 그분의 생애와는 무관하게 만점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또 사회문화적인 이념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이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정의, 돈수의 의미. 이때 정의는 저스티스 그 정의가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어 친하여진 정을 의미한다. 아래 나와 있죠.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함이요.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환악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김입니다. 그리고 돈수란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 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 함입니다. 정의와 돈수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내용 파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정의와 돈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친애란 그죠? 동정이란부터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이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대. 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방법 뭐죠? 네, 연쇄법이죠. 연쇄법을 사용해서 이 정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르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그치 비유적 표현이 비유적 표현. 피기가 사라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으므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납니다. 이에 반하여 그래서 이에 반하여 대조의 방법으로 두 사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죠.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 같아서 사방에 괴로운 뿐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비유하면 계속 비유 쓰고 있죠. 차가운 바람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염세라는 건 세상에 실증나는 거. 세상이 귀찮고 괴롭고 나약하고 불활발,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 한자어식 표현이 좀 등장해요.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이 사회는 가시밭이야. 차가운 바람과 같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중간 1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본다면 정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무정한 대환사회야.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리 사회가 무정했기 때문에.
여러 백년 동안에 대한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사회라는 거예요. 자, 사실 그 다음에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어떤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민족의 사활의 문제를 앞에 두고, 민족의 사활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인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참 냉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뭐겠어요? 독립운동이겠죠. 공제 간에 정의가 있었던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그치? 예. 단결도 되고, 다시 민족도 흥하는 법이다. 이 부분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죠. 독립운동을 둘러싸고 갈등의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이런 무정한, 또 냉정한 그런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독립운동을 둘러싼 많은 갈등의 원인들이 우리 사회가 무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었만 하늘에서 내린 것이야.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혼상, 제사 이런 것도 다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누구겠어? 이 글을 읽는 어떤 독자겠죠. 이 글은 논설문으로 쓰였지만 실제로 이 원고를 가지고 그 동지들에게 어떤 이해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밝히고 있는 설득적인 논설문, 또 연설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의 공감이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계속 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기면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아래 맨 마지막 줄까지 여기 본다면 이 가정의 모습, 무정한 어떤 가정의 모습 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완희물이라는 것은 장난감, 그죠? 장난의 세상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호랑이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 놀라게 하고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이를 삼음으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글쓴이가 바라보기에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장난 대상, 완이물로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렸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죠? 회상하고 있죠.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대.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하였다고 내쫓습니다. 제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이 부분에서도 글쓴이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사회의 무정함,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98쪽.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이 시절, 어린 시절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에서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 호랑이 노릇을 한다. 무정한 훈장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학교도 어때? 학교의 모습이죠. 아까는 가정의 모습이었고 여기는 학교의 모습.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자, 시부모,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원수예요. 원수. 좀 극단적이긴 해요.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이제 관민이라는 건 공무원과 뭐 민간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끊임없이 분다. 원수다. 모든 식구가 다 원수다.
그래서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회의 무정함을 계속 비판하고 있죠.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이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에는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도 무정하다. 여기까지 중간 이로 보면요. 여기 보면 그 무정한 대한사회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다정한 남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사회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서양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니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는다. 장난감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웁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들 특별히 대우하고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어렸을 적부터 공포심이 없어. 그지? 예, 공포심이 없고 화기애애해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정한 남의 사회의 가정의 모습. 근데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의 모습이 나타나죠. 소학교에 가면 교사들은 다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하게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님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학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아이들 있을 텐데, 그치? 자, 여기 있죠?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는 것을, 그죠?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해보자. 남자가 또 정이 많을 수도 있죠. 무정하고 냉정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이건 성격 차이지 어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이 많은 것은 성격의 차이일 수 있지 성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자체가 여성은 정이 많고 상냥해야 한다는 어떤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폐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근심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네들은 서양 사람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죠? 밥과 옷 이상으로 여긴대. 밥과 옷은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요거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정의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는 얘기죠. 정의의 가치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매우 중시한다. 상인이나 학생이나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부러웠던 거야. 그치? 안창호 선생님이 부러우셨던 거야. 미국 같은 나라, 서양 사회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함입니다. 그래서 동경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회에 대한 동경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우리도 웃을 수 있는데 그렇지? 부부될 남녀는 이제 남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그치? 공포는 없고 두터운 정만 있대.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는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됩니다. 여기까지 중간 3이라고 본다면 그 남의 사회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서양 사회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서양 사회가 우월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대한 사회와 서양 사회를 서양 우월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점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정의 기르기 공부. 무엇보다 이글의 핵심은 정의 논수 문제, 그지? 이 문제는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동에 우리 사이에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원수래, 원수. 그지? 어떤 자가 원수야? 이런 사람은 원수야.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정의를 상하게 하는 사람, 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 과거나 현재의 우리의 동포는 어디 모인다 하면 을에 싸우는 것을 압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기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7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다면 첫 번째가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개입은 뭔가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적발하고, 그죠? 지적하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남의 허물을 적발하거나 지적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야. 남의 개성을 존중하고 3.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남에게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말고 정이 깊고 얕음을 또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의를 지켜야 하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정말 살아본다면 우리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정의를 기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요거 강조하고 계셔요. 그죠? 오직 정의 논수. 그지?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그랬어. 그지? 애국자를 대하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애국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집어낸다. 상처가 있으셨어.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집어내다가 위난에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아. 도와주지도 않아. 위기와 어떤 환란을 만나면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치? 상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한다. 그죠? 흠 잡고 결점 잡고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무정하다.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유정한 국민은 이제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환란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구원해 줍니다. 도와준다는 거야. 그치? 도와줘.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을 싸매어주고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줍니다. 정의 없는 대한민국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무런 낙이 없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그죠? 이런 뭐 합시다. 이런 것도 다, 그지? 설득적 어도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는 말은 또 얘기해.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다. 그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세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연세법을 통해서 정의가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의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삽시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의돈수에 힘써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